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진핑의 신중국 특색 사회주의 두 번째 시간 국유 기업을 통한 샤오캉 사회의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진핑의 가장 큰 이슈는요, 첫 번째는 샤오캉 사회의 건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체제 개혁,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몽, 이렇게 이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주제 모두 내면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전부 국유 기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샤오캉 사회의 건설도 국유 기업을 통해서 모두가 부유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부 체제 개혁도 결국 국유 기업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 이 얘기고요. 세 번째 얘기는 1대1로, 이것도 국유 기업이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런 국가들의 이 경제 건설에 참여함을 통해서 1대1로를 통해서이죠, 중국몽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에도 국유 기업이란 얘기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수면 아래에 감춰야 하는 이제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방 세계가 이것을 알면 이건 굉장히 깜짝 놀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이 실현 주체는 공산당이고요. 그리고 이 공산당은 바로 국유 기업으로 이제 그 대체되어서 언급되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샤오캉 사회의 건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 모두가 잘 사는 세계란 이러한 의미인데요, 이것은 경제 건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건설을 통하지 않고 샤오캉 사회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유 기업이란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시진핑은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19대 전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7년 이제 10월 달에 있었던 이제 19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발표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3시간 20분 동안의 연설 가운데에서 이제 지난 자신의 일기 동안에 이 집권기 동안의 경제적인 성과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좀 압축했고요. 집권 일기 동안의 경제 성과,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샤오캉 사회가 이미 달성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국유기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얘기는 없죠. 이것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이 국유 기업의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경제적 성과가 이루어졌다, 이것을 결국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서는 이제 그 시진핑이 중국몽 실현을 위한 이제 방안을 또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제 19기 전당대회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추가된 것은 이제 국유 기업의 경제적 역량, 이거 하나만 이제 제가 추가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이 국유 기업의 실체를 우리가 파악할 때 이 중국의 이 경제적 역량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집권 1기 동안의 경제적 그 성과에 대해서 시진핑이 쭉 낭독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좀 한 것입니다. 보면은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세계에서 GDP 2위 국가가 되었다,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집권했을 때는 54조였는데 54조 위안이었는데 이제는 80조 위안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2위에 아주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 이때 이것을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은요, 1경 4,400조 원입니다. 저는 그냥 14,400조라고 썼네요. 우리나라 GDP가 약 2,000조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약 7배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이 구조 개혁과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었다. 이것은 결국은 국유 기업의 그 개선 결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서 지난 자신의 이 집권 1기 기간 동안에 디지털 경제 등 신흥 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였다. 자, 그리고 그 결과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 이 생산력에, 이것도 결국 GDP 얘기죠. 한 30% 정도를 지금 중국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으로 이렇게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저께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그러한 이제 그 보고인데요. 첨단 기술이 역전이 되었다. 30년 동안 중국과의 그 수교 결과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약 3년 정도 앞서 있었는데 이제 0.1년 정도를 중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술에 있어서 앞서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술은 무엇을 말하냐면 반도체, 이동통신,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 스마트 선박 이 분야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중국에게 우리는 0.1년 정도 역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러한 디지털 경제 등의 신흥산업 발전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그 엄연한 그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1차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시진핑은 이야기합니다. 고속철도를 놓았고, 고속도로를 놓았고, 교량, 항구, 공항 등 인프라 건설에 많은 그 효과가 있었다. 많은 진척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농업 현대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8천만 명 이상의 농민이 중소도시의 주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억 인구 중에서 8천만 명이 이제 그 농민의 신분에서 이제 그 중소도시의 근로자 혹은 이러한 주민이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서부 대개발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55개의 이 변강, 이제 변방인데 이제 중국에서는 변강이라고 표현합니다. 변강, 이제 여러 소수민족이죠. 이제 이곳을 좀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그 서부 대개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 지하 자원이 많이 좀 매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방 국가를 잘 통일하고 흡수를 해야 중국도 이제 안전한 그런 안보가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이제 그 발전 계획을 세우고 또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대1로를 이야기합니다. 145개국이 중국을 통해서 또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제 자신의 나라의 이제 기간 산업과 같은 그런 산업 개발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3,400개 정도의 이제 국유기업 그 현지법인이 이렇게 세워져서 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징진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징진지가 뭐냐면은요, 그 베이징하고 천진, 베이징은 이제 그 중국 수도이죠. 그리고 텐진은 이 항구이죠. 여기 이 양쪽을 묶는 허베이성 전체를 하나의 초거대 도시로 육성하겠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1억 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 6년 동안 7천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아마 이것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과 텐진이 우리나라로 보면 서울이고 인천이라면요, 이거 전체를 하나의 경기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베이성 전체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과 인천 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이거 전체를 하나의 수도권으로 파악하듯이 또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 전체를 하나의 그 수도로 초대형 이 도시로 이제 개발하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진지 이 개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장 경제 벨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창장이라면요, 장강입니다. 장강, 양자강이죠. 1800km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상해로부터 해서 충칭, 그리고 사천성에 있는 청두, 그리고 윤난성에 있는 이 곤명까지 이것 전체를 하나의 경제 벨트로 지금 이미 여기가 이제 개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 경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인구에 있어서도 40% 정도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개발이 계속 되어 가지고 이제 이곳 수질이 아주 그 악화되어서 이제 수질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이제 두 차례 이제 좌담회를 열었는데요. 2016년 1월 달에 충칭에서 이 경제 좌담회를 열면서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를 이제는 보호하겠다. 이걸 대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대개발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수질 보호를 위해서 화공 관련된 업체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질을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아름다운 강산을 이루어 가겠다 하면서 경제 개발과 아울러서 환경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장 벨트, 말하자면 장강, 양자강 이 경제 벨트죠.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의 그 출발지가 되겠습니다. 상해가 하나의 그 해로를 통한 출발지라면 저쪽에 이제 그 육로의 출발지도 결국은 이제 이곳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과학기술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이끈 이러한 이 과학기술 관련된 산업이 공유자전거, 고속철도, 모바일, 이비즈니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참 이제 중국에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항공우주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이 국유 기업들이 이런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이러한 내용들을 19기 당대회 때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남진하해 암초 건설 얘기도 이제 보고를 합니다. 중국 이 남쪽에 남사 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70여 개의 그런 암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0헥타르가 넘는 섬은 5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70여 개의 암초가 있고, 여기에는요,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이런 모든 나라들이 공유해서 쓰고 있는 그러한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암초들이 이렇게 이제 한 70여 개의 암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 암초들에게 가서 시멘트를 막 부어서 이제 그곳을 섬으로 만든 다음에, 인공섬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로켓 기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자신의 땅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갈 때는 이제 자신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이나 또 일본, 우리나라 배들이 다 여기를 지나다니는데 이것을 이제 제재하겠다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국제 분쟁이 돼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됐든 남진하해 암초 건설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중국 경제의 지난 1기 동안의 이 발전 상황을 보고를 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개혁의 성과를 좀 얘기하는데요. 체제 메커니즘의 폐단을 제거했고, 국유 기업 구조조정을 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보완을 해서 1,500여 항목에 대해서 개혁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것도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이죠. 이것은 결국은 국유 기업에 대해서 이제 내부 체제 보완을 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그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를 잘 볼 수 있어야 이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나 이런 국유기업에 관한 건들은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국유기업에 대한 체제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해서 인민 생활의 개선이 일어났는데 6천만 명의 빈곤 인구가 빈곤을 극복했다. 그래서 빈곤 발생률이 10.2%에서 4% 이하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육 사업에서 이제 그 노력한 성과들을 얘기하고요. 또 취업 상황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소득이 또 증가되었다는 것, 그리고 사회 거버넌스가 많이 확보되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19기 이 전대 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국 그 국민 하나하나의 실상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진정한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이러한 그 행복지수나 이러한 것들은요, GDP가 아니고요, GNP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인당 국민소득에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세계에서 이렇게 2위입니다.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을 사실은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는 그 실질적인 그러한 그 효익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은 세계에서 60위입니다. 그리고 1년 그 국민소득이 14,000불 정도 됩니다. 이것을 월로 환산을 하면 월 약 140만 원 정도, 환율을 1,200원으로 봤습니다. 월 140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중국의 이 국민소득입니다. 한국은요, 29위이고요, 1년에 35,000불, 월 350만 원 정도. 그리고 대만이 28위입니다. 37,000불, 그리고 월 한 3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의 이제 1인당 GNP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 빈부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커창이 2021년도 5월경에 발표했으니까요, 아마 이건 2020년도 자료일 것입니다. 중국에서 월 1,000위안, 저는 환율을 18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월 18만 원입니다. 월 18만 원 받는 사람이 40%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4억, 15억 인구 중에서 40%면요, 한 6억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너 김이 여기 좀 추가해가지고요, 또 발표를 했는데, 월 2,000위안, 36만 원이죠. 이거 받는 사람이 60%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그 60%는 9억 정도 되는 것이죠. 월 36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70년대 되는 것이죠. 그때 저는 저희 집이 중산층인 줄 알았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먹었고요,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뭘 써서 내라고 하면은 저는 중산층에다가 체크해서 써서 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걸 제출을 할 때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에 저희 집에서 이 오뎅이라는 그 반찬이 제일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뎅을 한 번 더 그 반찬으로 집어 먹으려고 서로 경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산 거예요. 집도 없었고. 그런데도 다들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감각이, 다른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또 그렇게 살고 있고요. 이게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이 14억, 15억 명의 인구들은 지금 그 자신들이 샤오캉 사회가 이루어졌다 하면서 발표를 하니까 이걸 고스란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월 36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이 이제 60%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은
국민 소득으로 측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런 모습과 또 언론이 어떻게 이것을 규정해 주느냐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는 전부 국유기업 직원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들에게 다 가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이제 사형기업, 도시 사형기업에 대한 근로자의 그 임금이 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도시 사형기업이면 이거 국영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6만 3천 위안 정도 됩니다. 했을 때 월 100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평균 소득이 약 월 1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근로자나 이러한 사람들은 소득이 이렇게 월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GNP 발표한 것은 14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전부 이제 그 9,500만 명의 이 공산당들 이제 그들에게 다 귀속이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소득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중국에서는요. 9,500만 채의 빈집이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약 9,500만 채가 있는데요. 이게 다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저축을 해도 이런 집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회주의 그 경제의 좀 실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는 부자입니다. 국유 기업은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유 기업은 전부 공산당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국가 주석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1인에 의해서 이 국유기업 전체가 관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는 딱 한 개의 기업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국유기업의 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이 국유기업의 종류가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중앙국유기업이 있고요. 이것은 중앙에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지방국유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무원이 관리하는 국유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거의 추상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중앙국유기업에 대해서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시진핑이 국자유를 통해서 2017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 10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시진핑이 2년 연임 제도를 폐지시키는 그러한 때예요. 그리고 장기 집권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국유기업 정보가 이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국유기업 정보가 몇 번 흘러나왔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중국에 있는 국유기업을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그 자료를 가지고요. 2018년 4월 2일에 KB 금융지주연구소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2017년 이제 그 시진핑이 발표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때 시진핑 발표 자료에 의하면 18,800개가 국유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5%는 아마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에는 뭐 1%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이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의해서 이게 좀 달라지는 이제 그러한 숫자입니다. 5%면은 중국에 있는 기업이 37만 6천 개라는데요. 뭐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1% 하면은 188만 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은 좀 모호한 기준이다. 오히려 그 1%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2022년 7월 22일에 TV조선에서 이제 그 국자유에서 5년 동안 계열사들을 정리했다 이 내용을 이제 발표한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때 한번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97개 중앙국유기업이 있는데 이게 중앙국유기업이 97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계열사들을 대거 정리를 했다. 14개의 회사는 증손자 단계까지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정리했다. 44개에 대해서는 고손자까지 남기고 다 정리했다. 계열사를 4단계까지 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한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19,965개를 정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역으로 추정을 해보면은요. 그러면 이 당시에 중앙국유기업은 97개이고 여기에 계열사가 32,000개가 된다. 그리고 이때 정리하기 전에는 52,000개였다. 52,000개에서 2만 개 정도를 정리해서 32,000개가 남았다. 말하자면 중앙국유기업이 관리하는 것은 97개 플러스 32,000개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준도요. 32,000개가 예를 들어서 과반수 지분만 확보하면 여기에 포함되는지 아니면은 100%인지 이런 기준이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숫자가 또 이렇게 18,000개로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어떻게 잡느냐에 의해서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배력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국유 기업들에 대한 지배력, 모든 의사결정권은 이제 국유기업 공산당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우리는 중앙 국유기업을 97개 플러스 18,800개 또는 32,000개 이 정도로 보면은 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지방 국유기업이나 또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들은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2017년도에 발표된 이 자료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식을 할 때 97개의 중앙 국유기업이 약 18,800개 정도를 이제 관리하고 있다. 또 넓게는 이제 지배력 기준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한 32,000개까지도 볼 수 있다. 중앙 국유 기업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좀 우리는 이제 개념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 국유 기업의 이제 순이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이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132개의 이제 포춘 글로벌 기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115개입니다. 이 중에서 90개가 국유 기업입니다. 말하자면 나머지 약 25개 정도는 민간 기업이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중앙 국유 기업의 연간 순이익을 4천억 달러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은요, 약 480조 원 정도가 됩니다. 480조 원. 자, 그런데 이것을 국자유에서도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비슷했습니다. 국자유에서 2021년 1월에서 11월 달까지를 324조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기간으로서 이제 그 매출이 아주 많이 감소된 때예요. 2020년도는 1월에서 11월까지를 427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해서 매해 정상적일 때에 약 480조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발표된 게 있는데요. 전체 국유기업 규모와 GDP 비중을 또 발표를 했는데 중앙, 지방, 국무원, 국유기업이 있는데 중앙에서 97개 플러스 아까 얘기한 18,800개가 있다 합시다. 이 중앙 국유기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이 약 82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 국유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들의 그 이익이 480조 원, 97개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820조 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지방과 국무원 국유기업은 이제 포함되지 않은 그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앙, 지방, 국무원 국유기업 다 합쳤을 때 중국 전체 GDP의 약 50% 정도를 국유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 1위에서 20위까지의 이 기업이 있는데요. 이 중에 18개가 국유기업입니다. 2개가 유일하게 이제 민간 기업인데요. 알리바바가 있고 징동닷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인터넷 사업차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으로서 아주 이제 대박이 난 것이죠. 알리바바가 N2그룹을 이제 계열사로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주주 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 N2그룹도
이제 국유 기업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국유 기업의 종류는요, 지분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 숫자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주주로서 지배권만 가지면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순이익과 이러한 모든 직원과 관련된 거, 이거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이제 국유기업으로 보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혼합기업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에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유기업 자체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혼합기업, 그런 형태를 이제 도입하고 또 시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것 하나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국유 기업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회사마다 다 오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모든 이 자산이, 모든 재산이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요, 이 모든 순이익이 전부 국유 기업에 쌓이고 있고요. 이게 다 공산당들의 그 자금원이 되는 것입니다.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국유 기업에. 이것은 시진핑이 혼자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돈이 자유롭게 이제 그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진국들 조금 선진화되면은요, 모든 나라에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이 증권회사의 모든 기업들은 주권을 상장해가지고요, 여기에서 자금 조달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그 소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권회사입니다. 이 증권회사가 또 웬만하면 국제적인 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금들이 우리나라 상장사에 있는 지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뭐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요, 2100조 정도 됩니다. 상장사 시가총액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증권사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들의 총 합계입니다. 이게 2100조입니다. 자, 그러니까 2100조만 있으면은요, 우리나라를 통째로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을 통째로 다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100조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 있는 국유기업 820조 원이죠. 이건 한 회사에서 나오는 이익입니다. 한 회사, 이 국유회사 주인은 혼자예요. 하나예요. 이 한 회사에서 3년치만 적립하면은요, 우리나라 모든 회사를 다 사버릴 수가 있습니다. 3년치 이익만 적립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것입니다. 480조 원이죠. 5년치만 적립하면요, 우리나라 상장사들, 모든 회사들을 다 100% 다 사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시장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각각의 개별 주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국가가 개별 주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들이 경쟁하는 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시장 경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2017년도에 이런 발표를 보고 2018년도부터 미국과 서방 세계가 돌변을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회사가 이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1대1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400개의 국유기업 자회사들을 각 나라에 세우고 거기에 있는 기간 산업들을 이제는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증권시장 문제인 것입니다. 국제적 자금 교류가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증권시장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이 4대 기업이 우리나라 GDP 기여도가 한 37% 됩니다. 그러니까 이 4개 회사만 장악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사실은 장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정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이제 서서히 모든 분야를 다 이제 그 민노총이나 이런 노동단체가 이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4개 회사만 장악하면요. 이 4개 회사의 하청사들이 수없이 많고요. 이 4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금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전부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삼성전자를 하나를 놓고 보면은요, 597만 주입니다. 총 주식 수가요. 여기 이제 주가를 좀 7만원 계산을 하면요, 요즘 한 7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18조입니다. 여기에서 최대주주 이재용 씨 이제 그 관련된 특수관계자 지분 다 합쳤을 때 21.2%입니다. 이게 한 88조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연금이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42조 됩니다. 블랙락 펀드가 5%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21조 됩니다. 자, 그런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요, 이제 이 국민연금이 이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 자금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랙락 펀드는 약 10% 정도가 중국 자금이에요. 그리고 펀드는 그 펀드를 투자한 사람의 그 의중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락 펀드는 중국 편을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국민연금 편을 들 수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두 개 합치면 15%입니다. 이제 해외에서 6%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여기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금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M&A에 관한 공시 의무가 이렇게 한 항처럼 해가지고 이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M&A가 이제 무차별하게 이루어질 때 나라 경제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이 공시 의무를 거기에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람은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 셋만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셋만, 말하자면 이재용 씨 지분하고 또 국민연금과 블랙락 펀드, 이 셋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룰 따라서 1% 이상 보유자는 공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9% 보유한 사람은 공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여기 있는 현지 법인에서 0.8%를 이제 구매했다 합시다. 0.9%는 또 티가 나니까요. 0.8%, 약 3.3조 정도 있으면 됩니다. 여기는 8개 회사만, 국유 회사, 8개 회사만 여기에 딱 참여를 해도 26.4조, 6%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 국유 기업 8개만 협조해줘도 이게 이제 최대 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당선되기 전에 김경수가 댓글 조작을 통해서 이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판결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경제 민주화를 자기는 추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제 민주화는 장하성 씨가 말하는 재벌 해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4대 기업을 국민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 기업이 아니고요. 그러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중국하고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예요. 국가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주총시 전자투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얘기하면서 주총시 전자투표 이런 얘기를 쭉 열거를 해요. 이것도 거기에 주총시 전자투표를 하게 하겠다. 이것도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장하성 씨가 정책실장이 되었습니다. 장하성 씨는 여기에 관한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장하성 씨가 정책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슈가 뭐냐? ESG였습니다. ESG가 뭐냐면요,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적 기업, 그리고 G가 이제 지배구조인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발표했어요. 이 기준에 뭐가 있냐? 주총시 전자투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총시 전자투표를 하면 여기에서 감점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금에서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1차 경고를 할 거고 2차 경고를 할 거고 이것도 듣지 않으면 이제 스트레티지 코드를 통해서 경영권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국민연금에 있는 그 규정인 것입니다. 이게 고스란히 실현이 됐어요. 실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삼성 주총은요, 전자투표로 했어요. 그러면요, 해외에서 얼마든지 여기에 이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장하성 씨가 2년 6개월 동안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고 그 후 2년 6개월 동안은요, 중국 대사로 가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국 대사로 가 있었어요. 뭘 했는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그 주주 수가요 25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총에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0.8%씩 보유하면은 금액이 크죠. 티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한 번 더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0.1%라고 합시다. 1%도 아니고 0.1%예요.
1%까지는 또 이제 관리 밖에 있을 수가 있죠. 0.4조면 됩니다. 3천억.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이런 문제를 티가 나게 했을 때는 이제 국제적인 이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400개의 현지 법인들이 있습니다. 중앙 국유 기업이 이제 1대1로 관련해서 3,400개 정도의 현지 법인이 해외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0.1%씩 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시다.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34%의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34%의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사회주의화 할 때의 전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고 사회주의 정부는 이제 국민 기업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재벌을 해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 반도체 기술이 아주 지금 그 목숨처럼 여기고 있어요. 이때 삼성에 대한 그 경영진을 교체해서 친중 인사로 세우면요, 또 이것은 많은 이제 하나의 기술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 중에 하나로 또 이것이 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 미국이 서방 세계가 이제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세계적인 그러한 공분을 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하성 씨가 가서 장하성 씨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아마 신중하게 아마 행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금법에 M&A 공시 의무에서 1% 이상 지분 보유자는 반드시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감위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건 법규니까요. 자, 그런데 이때 이 1% 기준을 정할 때요, 모든 특수관계자의 지분은 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용 씨 지분과 이 모든 것을 합했을 때 21%인 거예요. 이재용 씨 단독 지분은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이걸 다 합해서 이렇게 공개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유 기업은요, 자, 누가 주주입니까? 전부 공산당 1인 대주주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1인이 이거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유 기업이 10개 됐건 20개 됐건 모든 이 기업들이 있다면은 그게 국유 기업이라면 이 지분은 다 합산이 되어서 이제 금감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법률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법률 내용인 것입니다. 1% 이상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이것은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유기업 지분이 몇 프로인지 삼성전자는 속히 파악을 해서 말하자면 중국 관련된 주주, 국유기업 관련된 주주는 국유기업 관련된 회사 이 지분은 어찌하든 다 파악을 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시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촉구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액주주 형태로 투자를 하고 있다가 1%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기업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권 교체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이상만 가진 주주는 다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약 100조 규모인데 작년에 그 국민연금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게 한 54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이 또 대폭 늘었다고 해요. 어찌됐든 이 사모펀드나 이런 데에서 1%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요, 삼성전자 경영권 교체를 이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도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발동한 게 아니에요. 강성부 펀드가 경영권 교체 제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민연금이 이제 가결 투표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이상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주의자가 펀드를 조성을 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경영권 교체에 대해서 이제 주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이슈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중국에 있는 자금이 대거 가서 이 경영권을 교체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버리면은 경영진이 교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모든 그러한 경제 주체들은 이 공시 의무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법규를 이제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국유 기업이 3년만 이익금 적립하면요, 우리나라 다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국유 기업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게 관리되고 있는 한 경제 주체에 의해서 그것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개인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이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입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시진핑은 19기 전 대회 때 또 이걸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중국몽 실현 방안입니다. 소강사회 실현을 2000년까지 하고 첫 번째 단계로서 사회주의 현대화를 2035년, 두 번째 단계로서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를 2050년까지 건립하겠다. 방법으로서 공급 측면 구조 계획을 계속하겠다. 이건 뭐예요? 국유기업 계획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겠다. 계속 기술 개발을 하겠다. 세 번째, 창촌 진흥 전략을 제시하겠다. 말하자면 농촌도 돌보겠다. 지역 협력 개발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 이것은 서부 개척이죠. 말하자면 변방 지역에 있는 이제 소수민족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 여섯 번째, 전면적 개방의 새로운 구조를 이끌어나겠다. 이건 1대1로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이 이제는 개방하라고 얘기를 해요. 각 나라들에게. 이제는 폐쇄하지 말고 개방하라. 오히려 미국은 아주 막 보수적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고 중국은 개방하라고 있고,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미국이 잘못됐고 중국이 원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전면적 개방 얘기는 1대1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가서 개발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좀 특권도 좀 주고 또 그 나라 법규도 좀 고쳐주고 우리나라처럼 차별금지법도 좀 만들어서 모든 국적도 좀 이제 초월을 해서 평등권을 보장하고 또 우리나라 주민자치법처럼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선거권을 주고 투표권을 주고 이런 거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그 나라의 사회주의자들과 이 이슈가 결합을 해서 지금 각 나라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를 좀 마쳐야 되겠는데요. 시진핑은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위한 국유 기업을 사실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국유 기업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해 나갈 것이다. 이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내용, 국유 기업의 실상, 이 부분을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중국의 이 실상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